네. 자, 이번 코너는요, 국내 최초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방송 남자의 서재 코너입니다. 자, 유엔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국가로 바로 우리 한국을 꼽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보다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남자의 서재에서는 빅데이터 전문 기업 타파크로스의 김용학 대표 모시고 5070 시대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학 대표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와 회사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빅데이터 전문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14년째 운영하고 있는 타파크로스의 김용학입니다. 네, 회사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타파크로스는 빅데이터 중에서도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있는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소비 시장의 변화라든지 트렌드에 대한 조기 감지, 기업 레퓨테이션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위기 관리 등등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툴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예. 그 도구를 써서 인사이트를 발굴해서 기업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소셜 분석 전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좀 더 이야기하면서 이제 쉽게 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빅데이터 분석 이제 전문 회사인데 이 사업을 언제 시작을 하셨나요?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가 2009년도 1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2009년 1월이요? 네, 상당히 좀 빠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기 그러니까요. 이전이었습니다. 예. 앵커께서는 TMI라고 들어보셨죠? TMI 네. 네, 워낙 이제 많은 정보. 네, 네. 투머치 투머치. 예. 인포메이션. 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많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시점인데 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망 관리 시스템 혹은 고객 관리 시스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등 기업 내 가치 사슬의 업무 영역을 다 전산화하는 프로젝트들을 이미 완료했고요. 예. 특히 최고 의사결정 레벨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내부 정보였고요. 외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까지 거기에 애드온 시키는 거였죠. 예. 그런데 인터넷은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 안에서 자기 기업의 맞춤형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웹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한 게 저희 타파크로스의 시초였습니다. 예. 근데 창업 2년 차가 되던 해에 스마트폰이 일반인들한테 폭발적으로 보급이 됐고 스마트폰 안에는 SNS가 탑재가 되어서 소위 지금은 일반화되었지만 뉴미디어 시대가 열리게 된 예. 거죠. 예. SNS를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의식이라든지 행동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전파하고 그런 것들이 집단 지성화되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서비스 상품에 대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의 메시지에 소비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민감도가 예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수집하고 분석해서 고객 대응을 할 수 있는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지만 이전에 기업이나 단체가 처리했던 데이터의 볼륨 자체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정보의 유형을 보니까 그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진 특징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데이터의 특질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 혹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정형 데이터는 뭐 숫자라든지 부호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거라면 비정형 데이터는 그림이나 글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다양한 SNS에 오늘도 뭐 해시태그를 통해서 어떤 글을 남기거나 마이크로 블로그에 글을 남기면 그런 것들을 다 군집화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기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인덱스로 계량화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우리 기업의 평판을 지수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에 빅데이터란 용어가 생기기도 전에 네. 이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정말 정말 맨 땅에서 개척을 네. 하신 그런 사업인데 그만큼 타사와 타파크로스가 이제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네. 또 지속해 오셨으니까요.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기업의 역량이라는 건 크게 보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다양한 범주의 채널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보도자료, 레가시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네. 아니면 SNS도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근데 이 수집된 정보는 다 텍스트이다 보니까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예.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자연어 처리가 어려운 언어적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전을 보유하고 그런 것들을 고도화해야 되고요. 데이터의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또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것들이 도구의 관점이라면 네. 이 도구를 잘 써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맨파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평판, 뭐 이미지를 분석한다, 네. 혹은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자 했었을 때 타겟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잘 유형화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거나 네. 이 개발된 제품을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한테 소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인사이트를 잘 갖고 있는 사람의 도메인 날리지의 영역인 것이죠. 예. 근데 저희는 지난 15년 동안 이런 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이 도구를 잘 써서 기업의 어떤 수요에 맞는 정말 좋은 정보를 딜리버리하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했고요.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체계화되어 있는 저희 회사만의 분석 방법론 이런 것들로 내재화되어 있어서 지금도 고객께서 다행스럽게 저희 회사를 찾아주실 때는 그런 것들이 예. 좋은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요즘에 나오는 AI도 그렇고 데이터 싸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렇죠. 예. 그만큼 일찍 시작하셨고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그 어느 회사보다도 이제 네. 충분해서 그만큼의 차별성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타파크로스의 주요 고객층이 어딘지가 또 궁금해요. 네. 특정 고객을 언급하는 건 좀 어렵겠죠. 네. 그런데 예를 예를 들어서 들어서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는 정부 중앙부처라든지 광역 예. 지자체 혹은 이런 정부 기관 외에 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LH, 주택공사, 네. 뭐 철도청 이런 것들은 공공재이긴 하지만 다 국민들의 일상의 편익을 높여주고자 하는 공기관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특정 정책을 시행했었을 때 국민들의 평가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할 때 빅데이터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접점이 많은 대기업이라든지 뭐 생활가전이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 금융 서비스, 특히 유통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 편의점, 일상에 접해 있는 굉장히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우리가 FMCG라고 하는 생활 소비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가 다행스럽게도 이런 주요 인더스트리의 리딩 컴퍼니들을 대부분 고객으로 모시고 있고 이런 B2B 영역뿐만 아니라 지식 개발을 위한 개인들의 노력, 학생들의 노력, 취업 준비생의 노력 혹은 일반 기업 내의 기획자나 마케터의 노력 같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B2C 시장도 예. 저희 주요 고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이제 기업 의뢰 중에 좀 오래돼서 이제는 조금 말할 수 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방송사 고객도 꽤 있었는데요. 아 네. 방송은 예를 들어서 편생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양 프로에서도 어떤 아이템을 하나 이제 발굴하고자 했었을 때 예. 가장 시의성이 높은 정보를 가지고 방송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되죠. 예. 또 뭐 예능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송을 런칭하고 초기 시점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 있는가 네. 혹은 개선할 점들의 소비자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즉각 반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네.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필요하죠. 그래서 지상파라든지 혹은 종편 방송의 고객들을 모신 적이 있었고요. 아 네. 뭐 일반 기업이나 공공 영역 없이 다 어떤 분석
도구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조사 용역을 했었을 때는 다 성취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패턴을 발굴해서 아, 이런 제품을 런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 보고를 했는데 네. 그 의견이 채택되어서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네. 저희도 굉장히 보람차고요. 뿌듯하시겠네요. 네. 또 기업 활동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하인리 법칙이라고 해서 1대 30대 300.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사전에 그거의 전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전조 현상은 사실 시그널이죠. 조금 있으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조기 감시 체제가 필요한데 네.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집중했던 기업은 정말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데 조기에 이걸 감지하고 즉각 대응을 함으로써 그 비용이 훼손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 저희도 툴을 제공하거나 같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보람이 네. 찼던 어떤 그런 분야에 기업입니다. 한정돼 있는 게 아니군요. 뭐 이제 B2C 같은 뭐 제품부터 작은 제품부터 해서 공공의 영역까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 직원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석박사 소지산 많은데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관련 전공자는 많지가 않다고 들었어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 회사가 석사, 박사라는 학위를 중요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학제적 기반의 다양성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비 시장을 볼 때 어떤 소비자학과나 혹은 경영학과의 마케팅 관련자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선입견을 가지실 수 그렇게 있지만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공학이든 인문학이든 혹은 예체능이라 할지라도 해당 전문 분야에서 고민했던 노력들은 다 유의미합니다. 네. 단지 좀 포괄적으로 어떤 학제적 기반이 많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학문을 굳이 꼽으라면 저는 오히려 사회학이나 심리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학 심리학이 의외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 사회를 좀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제 학부에서 배우게 되죠. 예. 특히 석사나 박사 과정처럼 어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반론을 내기 위해서 문헌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표본을 대상으로 자신이 생각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 즉 분석 설계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네. 그리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어떤 유효성 테스트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경험치를 갖고 있으면 네.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회사 들어가기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네. 직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대표든 일반 직원이든 프로라고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저희는 연구원 조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리타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도 자기하고의 싸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식을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흥미가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그냥 다루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일반인들보다는 관찰력이 조금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업에 대해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의 결과물이 매번 좋은 경험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 회사가 석사나 박사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용하긴 하지만 그 학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전공은 정말 불문하고 모든 전공자들을 네. 다 부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많은 의뢰를 하고 있는데 소셜 빅데이터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소셜 그렇습니다. 빅데이터에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빅데이터 앞에 소셜이라는 수식어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소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소셜 미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SNS 그러면 초창기에는 뭐 블로거라든지 혹은 카페 그리고 게시판 타입의 커뮤니티 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혹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그 소비자들의 사용 니즈에 따라서 소셜 미디어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얘기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얼 보이스입니다. 예.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행동을 일기 형태 혹은 자유롭게 아주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왜곡되지 않은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셜 미디어 기록은 우리가 흔히 라이프 로그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 누군가는 산불을 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봄비에 감성이 촉촉히 젖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비가 오면은 이제는 볼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분석할 수 있고 데이터는 분석한 결과 그 자체로 상관적인 의미가 있지만 소셜 미디어를 잘 보면 그 현상에 대한 인과적 해결책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트래킹하면서 우리 일상의 변화를 계속 살펴보면 그것이 어느 업종이나 어느 기업이거나 혹은 어떤 라이프 스테이지의 계층과 관계없이 우리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것은 이제 소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희 회사는 그런 소셜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오랫동안 천착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예전과 달리 5070 세대, 5070 세대는 더 이상 이제 좀 부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사회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계층으로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지난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지금 말씀하셨던 5070 혹은 그 이후의 세대들을 예전에는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시니어 그 전에 실버라고 많이 그쵸. 불렀습니다. 실버 세대라고 네. 했죠. 네. 근데 실버 세대라는 의미가 실버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듣는 실버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 나쁘세요. 네. 최근에는 그래서 실버를 잘 안 쓰시고 시니어로 쓰세요. 예. 근데 시니어 앞에 또 다양한 수식어가 있어요. 액티브 시니어라든지 네. 활동하는 시니어. 네. 그렇습니다. 활동적인 시니어. 지금은 우리가 50세서부터 생명 주기가 많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해서 한 인생의 50년 후반부를 다 시니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단에 있는 50세서부터 좀 70세는 좀 크게 잡긴 했습니다. 이게 세대적으로 보면은 1,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이 1,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최근에 시니어로 편입되어 있는 특히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질을 갖고 있어요. 교육 수준도 높고 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경제 성장 고도기 그쵸.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겪었죠. 산업화 시대를 겪었고 그걸 주도했고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됐고 그런데 이제 회사나 여러 가지 이런 사회 활동에서는 예편을 하고 있는 네. 명퇴나 은퇴나 이런 걸 하고 계신데 아직도 너무 정력적인데 경제력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계층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올드라는 얘기를 합성어로 묶어서 네. 요올드라고 하고 있기도 하죠. 영월들 뭐라고 한다고요? 영이라는 네. 그리고 올드라는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네. 요올드라고 부릅니다. 요올드요. 예, 액티브 시니어를 다른 표현으로는 요올드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죠. 영하고 올드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걸 합쳐서 요올드. 네. 어. 이런 요올드나 액티브 시니어를 조망할 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인구학적인 변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예. 한 2035년, 40년이 되면 초고령층의 비중이 일본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령층이 많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꾸준하게 출산율은 더 줄어들고 있고 이게 한 10여 년 후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나도 줄어들게 되는 아주 활동 국가적인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양을 해야 될 사람들은 많고 부양을 할 사람들은 없는 네.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이죠. 그런 과정에서 75세 이상서부터 한 100세까지는 우리가 이런 초고령층 분들은 케어 산업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에서 더 나가서 웰리스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기로 있고 근데 75세 이상은 웰다잉을 준비를 네. 하게 되죠.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 영역이 아니라 그 전 영역. 네. 아직도 굉장히 정력적이고 여러 가지 활동의 여력이 충분한데
시니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대들을 어떻게 주목을 할 네. 것인가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몇 가지 중요한 특질 때문에 이전의 세대하고는 볼 수 없었던 시니어의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기 네.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들이 MZ보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할 것 음. 같아요. 예. 그런 영향력을 또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지 네. 궁금해요.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드렸으니까 우리 네. 앵커께서든 혹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짐작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3, 4년 전 이런 액티브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여쭈었더니 가장 1등으로 나왔던 게 어떤 영역일까요? 글쎄요. 저는 힌트를 못 잡았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니어 정도 들어가면 네. 이 신체 구조상 젊었을 때하고 다른 아,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건강이요? 예, 노화가 예.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뭐 40대는 느껴보지 못했던 근골격계의 시그널도 오고 네. 뭐 그러니까 건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건강 외에 오히려 건강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바로 외모입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이 건강도 내적인 건강과 외적인 건강이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뷰티 화장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너 뷰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콜라겐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네. 섭취하신다든지 남자분들, 여성분들 할 것 없이 다 노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건강기능식품 뭐 네, 엄청 그렇죠. 먹고요. 비용이 약재로 엄청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또 네. 일상적인 식생활에 있어서도 직장 다닐 때는 그냥 그 요깃거리죠. 밥만 먹었다면 네. 시니어 계층들은 한 끼를 드시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드세요. 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가의 영역인데요. 그냥 단순히 어떤 마치 해야 될 숙제를 하는 것처럼 여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열심히 사시느라고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세요. 네. 이건 이제 산업적으로도 많이 그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럽을 가시면 패키지 여행 가서 일주일을 뭐 상품을 골라갖고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하셨다면 네. 지금 이탈리아의 어느 동해안 도시에서 한 달 살기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요즘은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실제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한 달 이전서부터 한국에서 기본적인 이탈리아어를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공부를 네. 하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가이드 이상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여행을 가시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죠. 예, 상당히 적극적이세요. 교육이라는 영역도 예전 시니하고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은퇴해서 계속 여생을 놀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뭐 재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다른 직장에 가서 그 인생에 쌓여져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할 만한 역량이 충분한 시니어 계층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아직 늦지 않아서 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네. 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히트했던 외국 영화 보면 로버트 드니로가 은퇴했던 전 직장의 부사장인데 새로운 스타트업 인턴이요. 네, 인턴이라는 기억납니다. 영화에 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한국 사회가 특히 그것이 강한데요. 지난 청년층, 장년층 동안에는 관계가 회사 동료 혹은 학창 시절의 친구 외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그 학창 시절의 친구들도 사회적 충치가 다르면 접점이 자주 있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관계의 목마름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다져질 수 있는 소셜 소사이어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높아져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 활동도 자주 하시고 적극적으로 또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5070 세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그분들이 찾는 어떤 관련 산업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주 초고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있어서도 연화식, 즉 씹기 좋으면서도 소화작용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예.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액티브 시니어는 아직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진 않거든요. 대신
우리가 몸 아프기 전에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질병 치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치료의 목적으로 병원에 갔지만 요즘은 예방의 목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많은 것처럼 예. 일상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각각의 니즈에 맞는 식품들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젊은이 이상의 어떤 세련됨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델로 서는 것들을 최근에 심심치 않게 보실 거예요. 예. 특히 이제 그 온라인상에 가면 저 할아버지는 너무 멋진데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세련된 그레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보다 패션 코드가 훨씬 더 스타일리하신 어른분들. 그래서 무조건 예전에 예를 들면 노인분들한테 어울리는 것 같은 옷들은 그런 옷들로 만들면 이제는 팔리지가 않죠. 네. 정말 젊은 감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게 세련된 옷들 같은 걸로 구매력이 있는 시장을 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옷도 한 10대, 20대까지 젊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70대 이상 고령층한테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쉽게 쓰지 못하죠. 우리가 키오스크 같은 데 가서 요즘은 네. 주문하는 식품점들이 많은데 액티브 시니어한테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맞춤형인 서비스들을 모아놓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는 영역도 앞으로 어.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나한테 맞는 좋은 정보들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같은 것들, 그리고 아직 관계에 목마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기획하는 거죠. 우리가 실버 계층 그러면 트로트를 좋아하실 거다라고 막연한 상상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네. 많으시고. 그런 편견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게 네. 이제 어떤 산업 서플라이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심한 편견인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곳은 잘 팔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뀌어진 액티브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들의 욕망을 잘 들여다보면 의식주 전체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이룰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타파크로스에서는 이런 그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위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좀 전개하실런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아직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준비하는 건 없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평생을 열심히 공부했던 어떤 산업에 대한 이해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세련된 기술, 그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내공들을 아랫세대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굉장히 필요하다 싶어요. 이게 네. 영화 인턴 사회적으로는, 같은. 네. 그렇습니까? 사회적으로는 능력 있는 선배 세대가 아직은 그 덜 여문 MZ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그 노하우를 예. 전달해주고, 사회적으로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 잉여 상태로 놓는 거는 굉장히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보람차고 세대 간이 호흡될 수 있는 것들을 최근 시대 트렌드와 맞는 형태의 플랫폼으로 만들게 되면 네. 그 안에서 서로의 인사이트가 교환이 되고 새로운 관계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 이런 것들이 필요할 듯 싶고요. 이런 것들은 작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어떤 공공지자체를 뵙고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양로원의 모습도 변화해야 되는 거다라고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이 가시는 그 양로원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양로원 그러면 사실 TV나 냉장고 하나 놓고 빈 공간에 있는 것이 양로원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이 시니어의 계층들도 굉장히 다른 형태로 변화해서 시니어 계층을 위한 어떤 공공의 노력도 그런 특질에 맞게끔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액티브 시니어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저희 회사에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회사도 궁금하니까요. 앞으로 타파크로스가 장기적인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나아갈런지 네. 회사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데이터는 앞으로 훨씬 더 폭증할 것이고요. 네. 그 사람들의 개인의 의견을 쏟아낼 수 있는 형태들은 지금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겁니다. 이렇게 진화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좋은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다른 이기종 데이터와 결합해서 뭐 정형 데이터, 예를 들어서 카드사의 뭐 매출 정보라든지 네. 아니면 통신사의 이동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매핑하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상품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컨설팅을 해주는 지적 역량, 그리고 예.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모두가 다 이런 좋은 지식을 쓸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AI는 거의 관용어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챗 GPT라는 것이 올해 시대의 키워드가 된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일상의 편익이 증가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그런 탐구는 저희 회사의 업의 본질이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남자의 서재에서는 타파크로스의 김용학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